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2021년 6월 9일 오늘의 투자 생각 3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투자 생각이란 콘텐츠에 소개되는 뭐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 축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뭐 10년, 20년, 뭐 30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이 기업은 이렇고 이랬었지. 그리고 현재는 이렇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리에서 이제 회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시장 대비 싸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겠죠. 이런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수록 남의 말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뭐 전문가든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뭐 종목이든 뉴스에 나오는 종목 대부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비싸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든 다른 곳에서 막 계속 연이어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들도 비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이 좋다더라 하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를 롱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나방처럼 불나방 투자를 하게 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손절 여기 손절 저기 손절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잡기 하고 여기 지금 당장 좋은 거 따라잡기 쫓아가기 이런 투자를 해서는 뭐 일회성으로 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연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기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철학이든 뭐 이런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뭐 주식 유튜브든 뭐 다른 뭐 증권사 정보든 이런 뭐 주변의 수많은 주식 이야기를 오히려 멀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그냥 길을 가는 겁니다. 남이 뭐 단거리 주행을 하든 내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단거리 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투자가 뭐 어떻건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 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해 드리는 거는 이제 매달 월급을 받아 손절하지 않을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더 산다는 주식을 적립식으로 주가가 쌀 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소외됐을 때 차분히 모아 나가서 내가 시간지평을 열어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줄 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 줄 때, 내가 생각한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할 때, 그럴 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양도하고 나는 또 다른 또 실적이 좋고 뭐 이런 좋은 우수한 기업들을 또 싸게 다른 종목을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오래 이어 나간다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뽑은 최고의 종목들을 우직하게 내가 정한 목표까지 보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내가 목표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도달한. 근데 주가가 뭐 내가 좋은 기업들을 뽑아도 어느 것이 먼저 주가가 시장에서 알아봐줘서 목표가에 도달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목표가에 도달한 것을 매도를 해주고 여전히 왕따 종목, 소외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걸 무한대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해서 매년 반복을 해준다면 계좌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몰빵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 몰빵한 종목 하나에 내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굳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굳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더 안정적이고 자산 증식에 유리한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최근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주든 가치든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성장주 이 성장주에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경기 민감주를 가치주라고 하는 것 같고요. 가치주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개념도 많은데 이제 경기 민감주를 가치주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저라면 그렇게 구분짓지 않겠는데 뭐 아무튼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성장주도 안 오르고 가치주는 1분기에 올랐다가 3월까지 3, 4월까지 오르다가 최근엔 또 조용하고 이제 뭐 성장주다 가치도 뭐 해야 된다 하던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어요. 그 외적인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뭐 여행주든 항공주든 게임주든. 그래서 완전 또 새로운 것. 전혀 뭐 그 전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식 시장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좋다 해서 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면 거기는 또 안 가고 다른 쪽 전혀 상관없었던 소외당한 쪽 왕따 당했던 그런 쪽에서 또 올라가고 그거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은 다시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사람들의 손때가 이제 덜 탔다고 하죠. 그런 쪽은 그런 쪽 중에서 다 그런 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그런 쪽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현재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뭐 그런 쪽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로 이제 발굴을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남들이 반대쪽에 있을 때, 남들이 다른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주식 투자의 공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세실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한세가 아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한세는 뭐 별로였나 보죠.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한 뭐 사업을 하는. 근데 최근에는 뭐 보복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약간 보복 소비,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좋아질 수 있는 뭐 소비도 그렇고요. 소비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외식 소비도 있고 그런 보복 소비와 관련된 사실은 여행 항공도 이쪽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보복 소비. 그래도 최근에는 이게 하나의 섹터가 된 것 같아요. 보복 소비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건 다 이름 붙이고 테마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 그거를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딱 보니까 이런 сек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이걸 섹터가 연결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보복 소비 관련 섹터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가장 싸게 사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식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을 발굴한 사람들이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 인내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고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인내의 시간을 내가 줄 수는 없다. 난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한다.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죠. 대신에 내가 주가를 제일 싸게 사는 거는 포기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는 개인 투자자들로 봤을 때는 뭐 시간적 그러니까 나는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잖아. 매일매일 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죠. 본업에 집중하고 내 근로소득을 높이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서 주식은 오래 보유하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세실업은 패션, 이제 의류, OEM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 있죠. 영업무역은 최근에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뭐 같이 좋아지겠죠, 한세실업과. 그래서 한세실업의 1분기 어닝을 보니까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거의 시장 컨센서스 대비 2배 이상의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의료 쪽도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 되니까 새 옷을 살 것이다. 예, 이제 치장 준비를 할 것이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보니까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 감소로 이익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원자료 가격 인상이 되면 판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판관비가 감소한 이유는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인력 감축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생산 설비가 큰 제조업 기준 인력 감축이 나오는 이유는 기업이 생산 설비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면서도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조사가 안 됐는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밑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우는. 근데 이제 2분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이 원단 쪽에서도 원재료의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 상승에도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작년 3분기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보호 장비들 있잖아요. 그 하얀 옷 그거 이제 PPE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천억 가량의 매출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에는 그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저부담이 있다. 그러나 의료라고 썼네요. 의료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3분기, 2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3분기는 소폭 감소 그리고 4분기는 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는 보릿고개 흐름이 예상된다. 만약에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는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렇겠죠?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근데 2분기 잠정 실적이 7월 달부터 발표가 되죠. 그리고 한 8월 15일 정도면 대부분의 종목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 2분기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은 보통은 한 7월 잠정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쯤 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3분기 시점을 또 보는 겁니다. 야, 이거 3분기 실적 안 좋아진다고? 그럼 굳이 내가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근데 또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몰라, 그냥 4분기 실적 다시 좋아진다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사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3분기 실적 안 좋아지는데 굳이 내가 2분기 실적 좋다고 살 필요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더 큰 거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중장기 투자가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한세실업이 과연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3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패션 의류는 백화점과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백화점들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괜찮죠. 거기에 이제 백화점 주로 패션 의류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뭐 기업들도 같이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류 쪽 재고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현재 늘어나는 재고보다는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대형 고객사들이 OEM한테 주문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신호죠.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앞으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살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하고 그 대형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는 거죠. OEM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OEM 기업들은 이제 전방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니까 이제 매출은 훨씬 더 증가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한 전망이고요. 다만 이제 환율은 이제 약달러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로 전환했을 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전망이네요. 근데 이게 환율은 예측할 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고 투자하기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가져오면 2분기 누적까지 이렇고요. 3분기 누적은 이런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다 좋아지죠. 3분기 누적으로 보면 73% 증가, 영업이익이 당기순이 144% 증가, 영업이익률 92% 증가, EPS는 109%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뭐 거의 좋아지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든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실적은 반드시 좋아진다. 여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어야 이거 주식을 보유를 하는 거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실적은 장담하기 어렵다.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그러면 더 좋은 종목을 제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거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세실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사양 산업 아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예, 우리 절대 사양 산업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이런 신제품도 하고 신소재 개발을 해서 영원히 발전 가능한 사업이다. 우리는 선진국형 산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약간 사양 산업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절대 아니다. 예, 뭐 이런 자신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세실업이든 영업무역을 봤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기업이 과연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 보세요. 연간 실적 보세요. 매출액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기업을 선호하죠. 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익률 반등에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 회복, 지금 이익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의류 쪽은. 근데 이익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은 유효한 것 같은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지금 누적 실적을 보면 지금 매출액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감소. 그래서 이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 개인 투자자가 생각할 때는 이런 주식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후까지만 추세적 접근이 유효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OE나 EPS, 분기 EPS를 보면 이거 보세요. 이익이 이제 회복되고 있죠. EPS가. 주가는 이익이 회복되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흐름인데 이게 추세적 아니면 중장기적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매출액이 상승을 해서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세실업은 이게 이익을 회복을 해도 ROE가 과거 수준은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출액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은 좀 들죠.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이제 한대시를 분석할 제가 내린 결론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는 평균 이상은 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 또 조사한 게 있는데 이 캐파 규모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세실업에.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이 공장 라인이 되게 잘 짜져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최근에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얀마,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증설하면 연간 뭐 이런 캐파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 제조업은 캐파가 확장이 되어야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장이나 라인 수, 생산 수량을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베트남 비중이 제일 높죠. 그리고 여기 니카라가 여기 미국 밑에 있는 거, 미국을 겨냥한 공장이죠. 이쪽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2%가 감소했는데 코로나19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 아까 PP 그 부분이 이제 매출액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칼라 엔터치라는 이 원단 사업, 원단 산업인데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21% 성장을 한다고 하느냐. 연평균 20% 성장이면 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분사돼서 상장되지 않는 이상 한세실업이 안에 있으면 기존 사업의 성장률이 다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 고성장을.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고성장하는 신규 산업에 진출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10% 증가했습니다. 칼라인터치는 3% 증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밑에 써놨었는데 안 써놨네요. 잠시만요. 밸류에이션 계산한 거 안 써놨네요. 잠시만요. 네, 밸류에이션 분석한 거 가져왔는데 현재 주가 26,550원. 그리고 앞으로 올해 주당 순이익은 2,150원이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도 평균 PER은 18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랑 합해서 그 동종업계들의 PER 평균을 보면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센실업을 23배까지 쳐주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현재의 그런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는 18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그래서 한 19에서 20배 정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5년 평균을 해서 18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올해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주가 상승 여력이 4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원래 이거를 분석했을 때는 5월 31일 날 여기서 5월 31일 날 이미 다 이건 분석해놨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면 이제 매력이 떨어지죠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나도 수소,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수소 쪽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쪽을 굉장히 뭐 키운다는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5월 30일 기준 PBR이 0.36배면 0.36배면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뭐 수소한다 뭐 한다 하는 기업들 보면 PER이 뭐 30배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뭐 공기업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수소에 관련된 프리미엄은 받지 못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수소 정책에 대한 뭐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수소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거기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영향을 받았었고, 배당 수익률이 3.4%나 되네요. 한 주당 1,000원을 준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이 없죠. 예. 87년부터 2020년까지는 18.1% 성장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업 보고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이거 87, 그러니까 최근 성장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87년까지 땡겨온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는 2018년부터 2031년간 연평균 1.24% 증가하는 게 팩트죠. 발전용 수요는 2018년부터 2031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26%. 이건 예, 이건 본업은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무조건 그 수소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투자가 어려운 점,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가 상승, 환율, 원재료 가격 상승, 뭐 이런 거에 주가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주가가 연동되면 결국 이거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건 저는 못 맞춥니다, 이거.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수소에 대한 모멘텀 대비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됐지만,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인플레이션이 되고 금리가 앞으로 인상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오를 것 같고 원재료 가격도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 여기에 이제 뭐 수소 모멘텀까지 받쳐주면 주가는 결국 오를 것이다. 여기까지 판단을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이 주식을 오래 보유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결국 분석은 해놨었는데, 그럼 뭐 앞으로 이 상승이 이제 기대된다는 거죠.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막상 실제 투자해서 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2004년부터 2011년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매출액이 증가를 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EPS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 성장이 이익에 반영이 못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적정 주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거지? 하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나? 장기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과거 10년 이제 경기 불황기 때는 주가 못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는 주가가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판단? 자, 그다음에 연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연우가 제일 중요한 종목인데 지금 위에서 시간 다 잡아먹었네. 연우 보면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자, 이 연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력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해력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턴어라운드가 나오느냐? 그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25%가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컨센 대비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0%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나왔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의 증가 원인으로 전방산업 럭셔리 제품 수요 증가. 그러니까 고가 화장품의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이익 방어, 그리고 매출 확대, 그리고 이익 방어를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요거인데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를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언제 그게 될 것인가가 이제 불확실해져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종목이 없기는 한데 뭐 아쉽네요. 그래도 뭐 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 2분기 누적까지 실적 좋아지죠. 매출의 20% 증가, 영업이익 95% 증가, 당기순이익 82% 증가. 3분기 누적으로 봐도 매출액 19% 증가, 영업이익 120% 증가.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있던 거죠. 작년 대비. 그래서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 연휴에 대한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그래서 또 봐야 될 게 과연 연후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달성할 것인가? 달성할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달성 안 하더라도 내년엔 달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던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2017년이랑 2020년. 2020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했고요. 2017년에는 이때는 이제 중국 사드, 사드 때문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어요. 원래 10%대였는데 2.3%까지 그냥 완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드 때문에 폭락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매출액이 그렇게 심하게 감소한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 이렇게 폭락을 해?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드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감소했던 게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랑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폈잖아요. 여기에 영업이익 감소에 굉장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입었냐 보니까 연후에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1970년대 믹싱 공장을 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을 한 게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약간 좀 여기 노동자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굉장히 202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믹싱 공장 너무 비효율적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조금 인원을 줄이고 스마트하게 공장을 바꿔서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설비 자동화 잘 하고 있는데 다시 믹싱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공장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드시죠. 여기에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화장품 업황이 좋아져서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겠구나.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가야죠. 당연히. 주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 흐름을 지금 나오고 있다. 그 턴어라운드가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초입 국면? 초입 국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싱 공장에서 아주머니들이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 현황을 보시면 근데 오늘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직원 현황을 보시면 이때가 2021년 3월 31일 날 1353명. 그러니까 합계는 139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555명. 지금 직원이 얼핏 봐도 한 200여 명 없어졌죠? 네, 200여 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간 급여를,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니까 주는 급여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팩토리 덕분이다. 대신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 수는 또 늘렸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쪽이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걸 떠나서 이게 역성장할 때 이게 역성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우상향 매출을 해야 정상인 기업들이 외부 요인, 뭐 사드를 만나건, 뭐 최저임금처럼 정책의 문제를 만나건, 아니면 2020년처럼 코로나를 만나건, 이렇게 일시적으로 실적이 딱 부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최악일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악인 상황은 아니죠. 예.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로나든 뭐 사드든 뭐 최저임금이든 미중 무역 전쟁이든 이 소멸된 악재에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근데 실천이 어렵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를 이제 주식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절대 투자 못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이제 저처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맞는 거가 이렇게 기업이 최악일 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연우 같은 이런 기업들은 최악일 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근데 지금 사드 해결이 안 됐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사드가 해결된다고 뭐 뉴스 나오고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하고 뭐 이러면 조금 더 주가 모멘텀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악재가 다 사라지면 안 되겠죠. 예. 조금씩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그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매출 부분을 가져왔는데 연우 같은 경우는 펌프류 매출 비중이 높죠. 여기는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에는 펌프류가 12% 증가했고 합계가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저 효과를 반영을 해서 올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이 매출 비중이 75%나 되네요. 이쪽이 31%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쪽이 증감률이 제일 큰 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유럽은 아직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도 69%나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유럽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쪽 이쪽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연우가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보고서를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펌프형 용기와 튜브형 용기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이다. 무슨 반도체 패키징 기업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국내 유일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뭐 이런 기업이라면 더 괜찮죠. 반도체는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쪽 화장품 용기 쪽은 워낙 그 영세업자들이 많죠. 연우같이 이제 조금 큰 업체들은 아까 미싱 봤잖아요. 대부분 이런 가내수공 느낌인데 뭐 연우가
연우도 그 정도였는데 밑에 영세업자든 가내수공업 그 비중이 훨씬 더 많았겠죠. 연우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고 뭐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상장도 안 돼 있고 엄청 이제 영세한 이제 기업들은 그 주 52시간 근무제와 뭐 거기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전환할 수 있는 자본금도 부족했을 테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연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기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경쟁 업체도 똑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을 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거죠. 여행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경쟁자들도 똑같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이고, 걔네들이 싹 사라지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향후 업황 회복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내상은 입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지금 화장품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주 생산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기술이 있는 펌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굳이 필요 없는 뭐 단순 반복 뭐 이런 쪽은 이제 외부에서 공급 제작을 맡긴다. 그래서 이런 게 비용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외주 가공 비율이 높은 편이 43%나 돼요. 아니 45, 이제 1분기에 45%나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절반, 뭐 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 전략이 마진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만 하겠다.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완성 업체보다는 이런 화장품 OEM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연우, 이런 쪽 이제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서 조금 싸지면 들어가면 실패 확률은 없다. 주가가 내가 산 것보다 더 빠진다. 밸류에이션을 분석하고 엄청 낮은 가격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주식을 더 사서 모을 수가 있겠죠. 이쪽은 경쟁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는 연우,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세 기업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매 분기마다 실적과 밸류를 체크하면 좋겠다. 이게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경쟁력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면 현재 주가 29,800원, 그리고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재 PER은 32배인데 의미가 없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뭐 PER이 3200원 나발이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결국엔 올해 실적, 올해 실적을 2021년 EPS 추정 실적을 1817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1년 추정퍼는 16.4배가 나옵니다. 16.4배면 밸류 메리트가 있죠. 이 연우라는 기업이 PER이 20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빠져나갔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21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6배다? 괜찮죠. 그리고 이 목표 PER을 과거 5년 동안 25배 정도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 화장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존재했던 2015년 이후에 그때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과거의 프리미엄처럼 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낮게, 그래서 이 기업이 PER이 20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목표 PER을 20배로 잡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배로 잡았을 때는 올해 목표 주가는 36,340원, 목표 수익률은 22% 정도 나오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산다. 만약에 이 연우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고 직접 투자를 할 생각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목표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1년 보유에서 22%면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이게 주가 상승 여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리스크는 높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35%에서 한 40% 정도, 예, 그 정도 있는 종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우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한 5%, 10%가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제 레이더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뭐 괜찮은 종목인데 밸류가 그렇게 제 기준에서 누군가에게는 이 기준이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생각? 예, 이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